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두 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정보위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쟁점인데요. 국가면 이슈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막바지에 다다른 국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국감 상황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국회가 주관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도 참석을 했고 국회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가 주최한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국가기관에서 이런 대규모 참사 애도 날을 이렇게 기념해서 추도식을 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특조위가 특조위가 구성됐고 또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은 예. 지금 원인 규명도 안 되고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책임자는 다 지금 중요한 사람들 다 기소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 무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예. 진상 규명도 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이렇게 추도식을 치르는 것은 예. 그나마도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식시키고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뜻깊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벌써 세월호가 이태원 참사가 지금 이제 2주기가 됐다는 게 참 믿기지 않은 사실인데, 대한민국 한복판, 그것도 서울 중심가에서 이런 어떤 대형 어떤 인명사고가 난 것이 정말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수치고, 당시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가봤지만 특히 저희 지역구에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문상 관계 어제 생생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이런 어떤 시스템 제도적으로 이런 행사를 맞추어서 더욱더 고민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떠나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위 종합감사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정책의 두 수장이죠. 기재부 총리하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 두 분을 대상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세수펑크, 올해 29조 6천억 세수펑크가 이제 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거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어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외평기금에서 이제 끌어오고, 또 지방에 주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이제 끌어오는 그런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이걸 놓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수펑크하고 대응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펑크가 작지 않게 났죠. 작년에도 60조 가까이, 59조 몇천억 이렇게 되는 60조 가까이 세수펑크가 있어서 그때도 질타를 받고 제대로 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각종 기금들 여러 가지 통해서 그렇게 메꿨는데, 불과 2달 전 7월 국회에서 올해는 절대로 외평채나 기금 갖다 쓰지 않고 추계 잘 하겠다라고 했던 최상목 장관의 말이 2달도 되지 않아서 지금 근 29조 7천억, 근 30조 가까운 이 세수 추계가 잘못돼서 펑크가 나서 결국은 뭔가로 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각종 기금, 외평채나 각종 기금, 또 지방재정을 끌어다가 집행을 보류시켜서 하고 이런 등등, 또 이거 불용액들 좀 동원하겠다고 합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정말 이 정부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고 결국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방재정들 교부금 미집행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또 펑크가 나게 돼 있는데,
단순하게 그것뿐만 아니고 지방은 지금 그 아파트 문제, 아파트 집값 하락, 뭐 부동산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이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네. 다 큰 결손을 보게 돼서 지방 재정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대규모의 교부금뿐만 아니고 재정 자체를 미집행함으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중앙정부는 그나마도 이것저것 동원해서 곳간을 메꿀 수 있지만은 지방 정부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갈수록 더 메말라가고 힘들어지는 이 재정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도 장비를 마련하든지 정말 이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 정부로서는 뭐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데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건전재정이라는 기조가 이제 어긋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는 또 저 재정 지원이 이제 줄어들거나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국가 예산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냐면은 이제 전년도에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이제 수입 면에서 이제 세수 추계라는 걸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세금 말고도 뭐 세외 수입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주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세금이니까 이제 세수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국가에서 이제 지출 예산을 짜서 이제 수입과 지출을 이제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복식회계 시스템으로 이제 국가 예산제도가 마련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좋겠지만 세수 부분에 예측지 못했던 어떤 감소 부분,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서 예측지 못했던 어떤 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출 부분이 좀 작아서 발생된 세계 잉여금보다는 세수 펑크되는 해가 원래 통상적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면 대응 방식이 크게 보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 하나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기금을 해서 기금은 다시 이제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부분을 줄이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가장 편한 것은 사실은 보면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냐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지금 현재 고금리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함으로 통한 어떤 그런 어떤 금리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으로 다 메꿔왔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국가 부채가 640조 조금 안 내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30조가 늘었습니다. 1080조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단 첫 번째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금리 부담이 지금 현재 순수하게 금리 갚는 데만 지금 이제 25조, 26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육주책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이런 어떤 기금을 현재 좀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기금 가운데서 지금 외평 기금 쓰는 문제가 지금 뭐 오늘 아침 뭐 대부분 언론들도 상당히 이제 비판의 이제 논조를 냈죠. 지금 그 외평기금에서도 그 2년 연속 이제 끌어다 쓰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근데 지금 현재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 가 있는 상태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당선될 경우엔 또 그 환율이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뭐 1,400원대가 이게 뉴 노멀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이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환율 방파제. 그런 걱정도 지금 나오는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경제계 또 기업들 경제계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죠.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고만이 아니고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뭐 대동소이할 거다, 별거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가정하지만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뿐만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북한 파병까지도 있고 해서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작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외평채를 지금 손을 댄다. 작년도
2년 연속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환율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모아놓은 돈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특히나 이 환율 문제, 국제 경제가 변동성이 크고 특히 환율 문제는 더더욱 우리에게 민감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IMF까지 겪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물론 뭐 그런 정도의 체력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2년 연속해서 손을 대서 털어서 쓴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홍 의원님 뭐 기금은 갖다 다시 메꾸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법상 기금을 손대지 못하게 가져다 쓰질 수 없게 해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가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차라리 아직 좀 더 여력이 있으니 국채를 발행하는 게 그나마도 좀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살림을 잘 살아야 돼. 무엇보다도 예산 추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수 추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긴 그런 현상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부풀린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결국 부자들 감세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금투세까지도 지금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뭐 지금 부동산 주식 투기로 인해서 결국 뭐 30조 가까이 23조인가요? 23억인가 뭐 30조까지 수익을 얻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논의해왔던 그 금투세에서 시행하기로 10년 동안 여야가 논의해서 시행하기로 한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듯이 부자들 세금은 감세해주고 지금 국고는 엉망진창이 돼가는 이런 것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소영님께서 말씀하신 팩트 체크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닙니다. 기금 중에 그 예산으로 써서 다시 되갚는 이런 어떤 기금 종류가 있습니다. 외평 기금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고요. 이 위법한 사항을 기재부 공무원들이 하면은 본인들이 깜빵에 가는데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늘은 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도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40조였는데 불과 5년 만에 430조께 는 정부가 없습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23억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환율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요. 환율이 사실은 고환율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환율 변동은 경제에 좀 위험이 온다는 걸 우리 IMF 봤습니다. 자, 환율은 결국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평기금은 아주 한 방울밖에 안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국은 현재 수출입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환율이 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우리 주력 수출이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식량 수입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시간 1,382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높은 편이지만 급격한 어떤 상승 추이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환 보유고. 우리가 IMF 때 1997년에 그때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125억 불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4,190억 불로 전 세계에서 8위, 9위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로서는 우리가 지나친 어떤 환율의 변동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평 기금을 재정당국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이렇게 달러 환율이 조금 상당히 높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급등락이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높게 올라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지 그래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감을 좀 해소하려는 노력은 좀 정부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오늘 내곡동에서 정보위 국정감사 진행 중이죠. 여기서는 아마 북한군 파병 문제가 이제 주요 쟁점인데 아직까지 오전에
브리핑이 이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로 전쟁을 획책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제 신종 북풍으로 규정하고 이제 총공세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수의 전매 특허였던 안보 이슈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내일 모레는 강화도 쪽에서는 북한의 그 대남 그 확성기 방송이 아주 시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만나고 이제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늘 그렇습니다만은 안보 문제는 우리에게 뭐 아무리 주장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특히 지도자에게 있어서의 지도자의 이 자격으로서도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단순하게 이라크 파병, 북한의 파병 문제뿐만 아니고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리고 대결 양상으로 대결로 극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접경 지역은 지금 대북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대남 대북 방송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제 언론도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늘에 여러 가지 드론이나 또 풍선 통해서 지금 삐라가 이쪽 저쪽 다 날아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 이라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돼서 결국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통일이라는 먼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의 국민들이 결국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결국 이 정권을 갖고 정부 당국들이 양쪽 정부 당국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지금 양자가 서로 극한 대결 구도로 간 이 지음이 결국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키고 또 그런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또 되짚어서 극한적인 대결 구도는 좀 피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경계태세라든지 군대 본연의 자세들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태를 보면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좀 의심할 정도입니다. 사실 여야가 국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지 또 정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외교 안보 면에서는 한 가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북한군 12,000명 파병 문제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벌써 쿠르스크에 도착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결국은 이런 어떤 소모전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국제사회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가 상국이 이제 북한을 통해서 병력을 보충하면 지금 나토도 파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한반도에는 북한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 푸틴이 결국은 경제적, 군사적 북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안보 문제도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북한의 어떤 파병, 특히 결국은 이 고기 분쇄기 전략에 의해서 수많은 북한의 어떤 군인들이 지금 현재 안타깝게 지금 현재 전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은 이걸 신북풍몰이라든지 또 일부 거기에 이제 파견하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병이 나고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의 DNA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삶은 소대가를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어떤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한 끊임없이 어떤
굴종의 DNA가 있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예.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보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좀 곤란하고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남과 북이 예. 서로 평화롭고 예. 화해하면서 협력하면서 네. 잘 살아가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궁극적인 목표죠. 궁극적 그거는. 목표입니다. 예. 문제는 지금 당장은 뭐 지금 당장 뭐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데 예. 한기호 의원의 문자 나왔었죠. 네. 이라크 파병하면 이라크 파병 문제를 아니 저 우크라이나 네. 북한 파병 문제를 민주당에서 당연히 네. 규탄하고 그것은 국민의힘 당과 또 대한민국 어느 국민들하고 보다도 못하지 않다고 여야- 생각을 하고 이미 다 여야가 서로 발표할 것들 발표하고 대책 세울 거 세우자고 국회 차원에 네. 아직 규탄 성명은 안 나오지 나왔지만은 않았는데 뭐 나올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올 거로. 그렇는데 결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기호 의원 예. 가서 또 우리가 우리도 네. 우리가 가서 거기에 그 공격을 하자 이런 식의 그 문자 메시지를 국방 최고 책임자와 이렇게 네. 그 한 것이 보도돼서 지금 문제가 되었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결국 그것을 가지고 북침 해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본질을 30초만. 본질을 왜곡시키면은 안 예, 되죠. 거기에 대한 뭐 답변하시죠. 예. 아니, 우리가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도 우크라이나 그 공격하는 것을 활용해서 대북 심리전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예. 아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가면 지금 한기호 의원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반의 태세를 통해서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그 한기호 의원의 어떤 그런 문자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삼색 동자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신부품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안보를 도시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뭐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난 100일간을 보면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갈등 관계가 좀 지속된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약간의 좀 대립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뭐 지금 총선 백서를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까지 그렇게 뒤늦은 뭐 뒷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당에 단순하게 자화자찬 또 뭐 경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얘기해서 국민들이나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무슨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용산의 윤석열 정권과 이 대통령과 맞서면서 결국 홀로서기를 얼마나 할 수 있겠냐?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용산의 면담 때 요구했던 그 3개향과 플러스 네. 당의 전면적 쇄신 책들을 발표할 것인데 예. 결국 그 단순하게 그 루틴한 것들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누가 봐도 한동훈 홀로서기 시작했구나라는 예. 그런 류의 이 발언들이 내일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홀로서기와 관련된 선명한 메시지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해주셨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당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네. 소위 말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기 위한 어떤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좀 뭐 제안 내지는 네. 그런 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너무 지나친 어떤 차별화를 이렇게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우파 보수 진영과 또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은 지금 네. 비판과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총선 백서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이게 당 대표 경선 전에 발표가 돼가지고 글쎄요. 예. 이런 것들이 당 대표 경선에 난 후보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네. 이제 당을 혁신할 것인가를 좀 논의해야 되는데 때는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지지율도 높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어떤 통합과 화합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정치력을 예. 좀 발휘해야 될 어떤 부분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좀 방점이 지키는 메시지를 기대하신다.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